안녕하십니까, 김유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6년부터 와인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쪽에 좀 끼어 있긴 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 끝에 빠진 고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보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와인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실학적인 면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1700년대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술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뭐 김치를 담그는 법이라든지, 뭐 쌀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문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유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이런 것만 중요시하겠지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은 조선시대에 와서 그것도 후반기에 1700년대부터 이렇게 발달이 됐었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5만원짜리 지폐에도 나타나 있어요, 포도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포도냐, 머루냐, 뭐냐? 나 안 풀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포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와인 만드는 알이 조그만 포도, 유럽종 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갔더니 미국 북동부에가 엄청난 포도가 많아요. 미국에는 29종이라 되는 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리브해에 카리브종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시아 포도입니다. 이 아시아 포도가 현재 머루입니다. 우리나라의 포도는 없어요. 우리나라 포도는 전혀 없는 상태로 오다가 한 말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 포도를 갖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그려놓은 포도가 머룬지 포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록이 좀 빈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와인의 역사를 좀 보면은 이렇게 포도 재배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포도라는 단어는 있고 머루라는 단어도 있었으니까 있기는 있었겠는데 멸종이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일본은 유럽종 포도가 건너와서 일본 고유의 품종이다 해서 보시하고 있고, 중국은 또 용한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종 포도가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전역에 있는 건 이제 머루긴 하죠. 그리고 이제 실학사상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증보, 산림, 경제, 임원, 십육지 뭐 이런 이제 체계가 포도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머룬지 포도인지 구분이 애매하죠. 그리고 1700년 무렵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양주방이나 뭐 책들을 보면은 이 와인 담그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즙, 누룩, 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막걸리에다 포도즙 탄 거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나 지복유설 이런 책에도 묘사는 되어 있는데 저자가 직접 만들어 보거나 뭐 마셔보고 쓴 건 아니고 좀 간접적으로 들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좀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와인을 접하긴 했었어요. 맨 처음 접한 사람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고려시대 말에 충렬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자 붙은 왕은 몽고의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온나라는 징기스칸의 손자대에 와서 이제 온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원제가 충렬왕 때 와인을 보내줬다, 이런 기록이 나와서 그걸 마셨다는 기록은 좀 있습니다. 3차례나 보내줬으니까 이때 왔던 와인은 몽고가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으니까 서구식 정통 와인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게 이란의 시라지라는 데서 온 시라 품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슬람권이어가지고 그게 자유스러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학자인 안축, 이세 이런 사람들도 온나라에서 온 와인을 마셔봤다는 기록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을 때 제일 곤란한 데가 대마도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교류를 하네요. 그래서 양쪽 대표 오쇼 이렇게 해서 대마도에서 레드와인을 마셨다,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세렘이라는 사람의 이제 해찰록이라는 체계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대마도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백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양에서 온 와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 와서 히딩크 할아버지가 잘 아시죠? 하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멜 표류기 이렇게 달려드는데 제주도에 난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구해서 밥도 주고 죽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고마워가지고 배에 있던 통을 레드와인 통을 꺼내서 상납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 정부 문서에서는 그 안에 있던 와인을 다 마셔버려가지고 정식 보고는 안 됐다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것만 이제 보고를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누구인가? 그 다음에 1816년에 중국에 머물던 영국 함대가 우리나라 서해안을 탐사하라 명령을 받고 백령도부터 서해안을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충남 서천에 마량진인 데다가 배를 정박을 시켰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가 이제 한 순저도 정도 되는데 외국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른 그쪽 지방 관리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고 이렇게 해서 손발로 이렇게 해서 나가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와인을 대접받았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세히 기록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남아공의 구르트 콘스탄시아의 와인이었다. 이때가 이제 영국이 남아공을 막 점령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성경이 전달됐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쉽게 들락날락할 만한 지리적 위치에 있지를 않았었죠. 이렇게 이제 간혹 외국 문물을 접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호가 개방될 무렵에 고종 3년이니까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독일 사람인 오펠트라는 사람이 대원군 아버지 묘를 파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대로하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뜻을 못 이뤘는데 그 악착같이 어떻게 세국정책 뚫고 와인을 들고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인 맛본 사람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외국 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지만 문호 개방 후 들어온 술 이름이 재밌어요. 레드 와인은 적포도주 뭐 그대로 이제 되죠. 그다음에 쉐리를 살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은 상백윤, 보르도가 복이탈, 사이다가 사과주. 이건 제대로 맞는 거죠. 사이다가 원래 뜻이 사과주니까. 그리고 포트가 한자로 박덕, 브랜디는 발란덕, 럼주는 당주라고 했어요. 이거 맞죠? 당분이니까. 그리고 진은 두송자주. 두송자주가 이제 두송자가 뭐냐면은 주니퍼벨입니다. 주니퍼벨을 한자로 두송자라고 해요. 그대로 돼 있고 위스키는 이제 이름을 그대로 따서 위사길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뭐 나라가 기울어지는 뭐 중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일본은 1860년대 명치 유신 이후로 프랑스로 와인배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와인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야마나시 현에서 와인이 시작이 돼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데로 와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1차 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나니까 이게 와인 수입이 좀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에 적합한 땅이 있나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경의 화장품 재벌, 미쯔와라는 화장품 재벌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농촌진흥청 그때는 이제 공업모범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부터 그래서 여기에 포도가 자랄 만한 땅이 어디 있느냐 해서 당첨된 게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에다가 미쯔와 농장이라도 이걸 차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포에서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안성에서 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해서 일본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뭐 그런 기록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쯔와 농장인 1917년에 국유지를 불화받아가지고 1918년에 개간을 싹 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때 심었던 포도는 완전히 와인용 포도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면 1926년에 45만 평입니다. 상당히 넓게 조성했어요. 그래서 와인은 18만 리터. 그 다음에 1934년은 더 늘어서 60만 평. 그 다음에 이제 와인도 한 20만 리터 정도 이렇게 만들고 규모상으로 이제 계획으로서는 전체 합쳐 한 30만 리터 정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꽤나 크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은 거기다 비행장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해방 후에는 이게 이제 해병대 훈련소까지 거기 들어찹니다. 그래서 면적이 점점 좁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당시 일본 조선신문이라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만든 신문이 있어요. 거기 1929년 1월 19일자 보면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의 보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실패한 와인용 유럽종 포도를 조선에서 성공하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 기사를 보면 여기는 이제 아사히 신문이에요. 오사카 아사히 신문인데 소화 6년이니까 1931년. 거기서 보면은 조선의 남쪽에서 순수 포도주가 나온다. 그리고 이게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와인 하면은 일본의 야마나시인데 앞으로는 경북 포항으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문구가 나올 정도로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비행장이 미군 관할에서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이제 좁아졌죠. 그래서 이제 포항시청에서는 264의 청포도씨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앞에 바다가 바라다 보이고 60만 평이라는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고 264가 포항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도 상당히 잘 나갔어요. 이 와이너리를 혜태한테 팔아버립니다.